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출발했었는데 오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니까 양시장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또 여전히 매수를 보여주는 상황이네요. 네, 특히 엔비디아가 젠슨 황이 다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TC 네. 컨퍼런스에서 양자 컴퓨터 얘기를 또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변곡점이 곧 온다. 네, 원래 안 온다고 그랬는데 30년 있다 온다 그랬는데 네. 네, 근데 갑자기 온다 그래가지고 양자 컴퓨터 미국에서도 주식 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아이언큐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설에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에서 휘토류를 선제적으로 일단 공급을 하면은 본인들도 이제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등가 관계가 있는 상황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6개월이라고 또 한정도 짓고 그렇죠. 기간도 짓고 그다음에 네. 그 중국은 또 꼭 유학생을 미국에 아직도 보내야 AI를 개발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계속 또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지 자기네들이 제일 네. 다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 좀 일단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의 큰 영향을 받기보다는 추세적인 좀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보죠. 김광석 하양대 겸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 지금 저희가 얘기했지만 열심히 너무 많이 올라서 연초 대비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아마 3, 4월에 이 방송 처음 출연해서부터 의견을 드렸었던 것은 주가의 바닥은 4월 9일이다. 네. 왜 그러냐? 바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감.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4월 9일이 조정이 많이 됐었던 것이지 관세 전쟁 때문이 아닌 거죠. 공포감 때문인 거죠. 그러면 자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무역 전쟁 혹은 관세 전쟁이라는 것은 그 공포감이 이미 지나간 소재가 되고 오히려 무역 전쟁이 완화되네. 미중 무역 전쟁도 완화되네. 세계 주요국 대비 그 관세율도 좀 조정되네. 네.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 리스크, 무역 리스크가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긍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1번이에요. 2번을 말씀드린다면 불확실성의 제거죠. 국내.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불확실성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인데 이 탄핵 정국 동안에 불확실성이 높아서 외국인들이 절대 한국 시장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왔어요. 근데 어쨌든 됐잖아요. 이게 누가 됐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네. 시청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누가 됐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누군가 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불확실성의 제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됐고 그 해당 정부가 구성이 되어가고 있으니 그 해당 정부가 밀고 있는 산업 섹터로 투자를 이끌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많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코리아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2023년도 어렵고 4년도 어렵고 올해 25년도 어렵고 26년도 어렵습니다. 제가 경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나 실물 경기, 자산 시장 말고요. 자본 시장 말고요. 실물 경기는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언제가 가장 어려울까를 논한다면 25년 1,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려웠던 25년 1분기와 2분기를 지나가고 경기가 그래도 그거보다는 바닥을 찍고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역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그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 그러니까 제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한국은행의 전망이 중요한데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하반기 연속으로 2% 목표치를 밑돌아요. 네. 그 얘기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반영된 네.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가 있어요. 이건 유동성이죠. 그리고 미국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관세 전쟁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뤘는데 네. 관세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니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는 유독 추경 편성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편성이다. 이것들이 결국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유동성 공급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는 요소인 그래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했던 수급 상황 보니까 지금 마감 딱 정확히 집계된 걸로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 다 샀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매수 보여줬고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보니까 5거래일 만에 다시 이제 4천 개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를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증시를 매력적으로 보기보다는 예.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빠진 거죠. 그럼 기저 효과예요? 그렇죠. 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정국 기간 동안에는 절대 한국엔 주식 투자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자금이 빠졌던 겁니다. 빠졌다가 이제 뭔가 결과가 나왔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대로 그 네. 방향대로 투자 의사결정을 단행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네. 극단적으로 매력이 없었던 영역들이 해소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남미 쪽이나 이머징 마켓들 쪽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랑 계속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금이 꼭 우리나라를 좋게 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남미랑 이런 이머징 마켓 국가를 이제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는 없나요? 너무 좋은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을 보면 돈의 이동이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많이 떠났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 많이 떠나면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그 이동처를 여러 곳으로 생각할 텐데 상대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의 여파가 없는 국가에 돈이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미였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고 했는데 그럼 외국인이 무얼 샀나를 봐야 됩니다. 네. 무얼 샀나를 봤더니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 AI 고속도로. 그 AI 고속도로 하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를 해야 돼?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그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섹터에 많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된 것을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산업 섹터로 투자해야지 하는 마음을 이끌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그냥 삼성전자라기보다는 왜냐면 그냥 시가총액 크고 한국을 대표하는 업종이고 그러니까 그냥 샀다. AI가 테마인 거는 지금 글로벌하게 다 똑같이 테마니까 맞다고 치고 네. 그러면 그냥 한국 사면 뭐 사야 돼? 그러면 그냥 삼전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라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 뭐 이렇게 뭐 고민 안 그런 하고.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모르죠, 읽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네, 거죠. 네, 해석을 근데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 대표주니까 그렇게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정책을 가동하는데 그 성장 드라이브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센터니까 거기에 수많은 반도체와 HBM과 사실 SK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잖아요. 홀딩스를 비롯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물론 이 유심 사태, 이 보안 사태 때문에 SKT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지만 SKT가 갖고 있는 주력 산업, 2025년 주력 산업, 경영 전략으로 채택한 것, 그게 데이터 센터 건립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나 각종 계열사들과 함께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로부터 데이터 센터 수주를 받아서 건립하자 하는 게 SKT의 주요 비즈니스로 삼았고 지난 3월에
MWC, 그러니까 SKT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미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CES가 더 중요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MWC가 더 중요한데 그 MWC에서 실제 그 전시회에서 선보인 것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 갔었지만 그걸 더 체감했지만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핵심 산업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비즈니스 방향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SK그룹이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 SKT도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그 작업에 추진을 하겠고 그 데이터 센터 한국형 데이터 센터 건립 이후 그것을 세계 주요국에 또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네. 그럴 수 있겠네요. SKT를 포함해서 SKT가 지금 이제 그 칩 사태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지만 유심 때문에 그러면 지금 SK 그룹 전체로 보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한다. 그러면 제일 수혜가를 받는 SK 그룹 내에서의 그 어떤 회사가 제일 SK도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수혜를 받을 게 예를 들면 SKT인가요? 아니면 SK 하이닉스는 빼고 나면은 네. 어떤 게 제일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연결이 제일 많이 돼 있는 회사인가요? 네, 일단 SKT입니다. T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SKT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수주하는 회사예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협력사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그 전체 총괄 작업, 그러니까 PM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비즈니스 구조상. 그런데 이 SK텔레콤 입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그 사이버 보안 사태, 유심 사태가 유심 사태. 짓누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사이버 보안 사태가 급반전된다면 증시 면에서도 급반전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포인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이 사이버 보안이 SKT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이버 보안 사태가 중국의 해커라든가 주요 해커들의 국가적 침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러시아 해커가 미 재무부를 들어오기도 했었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사이버 보안이 기업의 대응도 있겠지만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기조가 만약에 바뀌거나 그 SKT의 책임이 다소 완화되거나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면 증시에는 또 급반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이제 외부 경제 행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 감시 위원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강조한 게 불공정 거래를 이게 단속을 강화하겠다. 여기다가 배당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네. 어찌됐건 뭔가 좀 투명한 주식 시장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배당 수익으로도 네. 생활이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어쨌든 주식으로 돈이 더 많이 쏠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의지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25년 하반기 제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앞에 4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장세입니다. 근데 유동성 장세임을 더해주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또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유동성 장세를 제가 쉽게 설명드릴 때 수도꼭지를 트는 거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열면 밑에 컵이 3개가 있어요. 실물 경제라는 컵, 주식시장이라는 컵, 부동산 시장이라는 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내려오면 한 컵에만 쏟아질까요? 3컵에 고루 쏟아질까요? 고루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물 경제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장치를 도입했는데 원하지 않는 건 가장 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도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걸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작용을 그냥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주식 시장으로 모는 거죠. 인센티브 제도인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에게 효용이 더 극대화되겠구나라는 그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큰 틀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역시
주식시장의 건전화. 네. 그러니까 불법 투자는 완전히 막겠다라는 것이고 통정매매라는 표현까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법적 투자는 완전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그냥 배제시키겠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선진화되네, 건전화되네, 그죠? 투명화되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기존 시장보다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 배당 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 나오는 것처럼 정의가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공정하게 나누고 배당을 통한 수익화를 만든다. 역시 만약에 이 배당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극단적으로 매월 나온다. 배당이. 월배당.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 만큼 배당이 매월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월 소득의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재산 소득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소득 개념이 되니까 이게 말 그대로 많은 투자자나 또 국민들에게 소득의 일환으로서 제공을 해준다면 그게 또 소비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일정 부분 경기 선순환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재명 대통령이 머릿속에 상정할 때 기업들 중에 배당 투자에 더 적극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에게 이 밸류 프로그램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자 하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코리아 이제 조금 아까 밸류업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의 기회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영역에서 왜 한국은 유독 디스카운트 되어 있을까를 논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주요 불법적인 이유라든가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이제 남북 관계, 그런 북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는 배제되는 과정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그 부정적인 것들이 지금 테이크아웃 됐다, 배제됐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확성기도 끄고 그랬으니까 좀 이제 북한이랑은 좀 화해할 무드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어떤 정당이 더 좋고 보수 정책이 좋고 진보 정책이 좋고를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아니지만 대북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더 친숙해지거나 긴장감 갖거나 이 두 가지 양상을 본다면 역대 정부가 그 정책 기조도 그렇지만 대북 정책이 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것이 진보 정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이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전망 의견 드리고요. 그 의견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를 야기했던 한 가지 요인이 살짝 배제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간밤 미국에서는 이제 5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려할 만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았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분분한 게 이게 실질적인 관세 정책 영향이 나타난 그런 CPI가 아니라 이미 기업들이 많이 재고를 쌓아둔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이 참 보시나요? 분분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맞물렸겠죠. 근데 왜 반영이 안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반영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관세 전쟁은 이미부터 시작됐는데 트럼프 2기 시작하기 전부터 관세 전쟁 할 거야라고 했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관세 전쟁이 실제 시작됐는데 근데 왜 물가 상승률에 반영이 안 됐겠습니까? 반영된 결과가 그 CPI 2.4%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6월 중순이에요. 네. 6월 중순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 상승률 지표가 바로 5월 물가인 거예요. 그럼 5월 물가에는 관세 전쟁의 영향이 반영됐을까? 반영됐겠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라도 반영됐겠죠. 그러나 일단 1분기 동안 미국이 선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만큼 물량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이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다 했기 때문에 네. 그 관세 전쟁의 영향을 상당 부분 피해갔다. 그런데 지금 이 지표를 보는 것보다 저도 어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 보면서 분석 의견 드리고 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이 2.4%의 물가 상승률을 구성하는
기여도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여도를 분석할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원 물가에 해당되는 것과 식료품 물가, 에너지 물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근원 물가도 근원 상품 물가와 근원 서비스 물가로 구분합니다.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기여도 중에 에너지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최근 3달 동안. 왜요? 제가 사실 저는 한 몇 개월 전부터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얼어붙잖아요. 세계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줄이잖아요. 설비 투자를 위축시키잖아요. 그럼 글로벌리 원유 수요, 원자재 수요가 줍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떨어지고 철 가격, 알루미늄 가격 떨어지고 원유 가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둔화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느냐. 관세가 반영된 미국 물가는 일부분 자극되는 효과도 있지만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하락합니다. 실제 그게 작용했어요. 기여도로 보면. 그리고 근원 서비스 물가는 그대로 2.2%포인트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근원 서비스 물가에는 관세 전쟁 영향이 거의 반영 안 돼요. 근데 근원 상품 물가는 반영이 됩니다. 네. 근원 상품 물가 상승률은 조금 올라갔어요. 0.2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근원 상품 물가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 물가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원자재 가격은 더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관세 영향인 거죠. 근데 왜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러죠? 자, 그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관세 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1번. 1번은 관세 전쟁의 향방.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어느 정도 가늠은 하겠지만 관세 전쟁이 다시 격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워낙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바꾸니까. 네. 그게 1번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관세 전쟁 끝났다는 식의 가격으로 다 반영시킨 거 아닌가요? 주가 반등으로 그건 올라오는 시장의 거는? 생각이고요. 시장의 생각이고.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의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관세 전쟁의 경과를 얘기할 수 있어요. 트럼프 본인도 모를걸요. 어떻게 전개될지 맞아요.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세 전쟁의 향방 몰라요. 1번. 그리고 그 관세 전쟁이 지금 물가에 미치는 영향처럼 물가나 고용 등의 이 듀얼 맨데이트, 이 두 가지 요건에 어떤 식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정리한다면 1번 관세 방향을 몰라요. 두 번째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몰라요. 네. 이 두 가지가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운전을 해요. 기준금리 인하라는 여정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진 거예요. 네. 관세 전쟁이라는 안개. 그리고 그것이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안개가 자욱한데 더 달립니까? 일단 멈췄다 가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2025년 들어서 다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유로존이 지금 도입한 금리가 2.05%가 그렇습니다.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화 됐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 물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기준인 2% 목표 물가에 지금 한국 근원 물가 상승률이 1.9%예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요. 한국은행은. 그만큼 세계 각국이 물가 과도한 하향 안정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물가 하락하고 미국으로 수출 못한 것을 덤핑으로 대세계에 수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는데 미국만 못했던 거죠. 근데 관세 전쟁이 멈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관세 전쟁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재확인한다면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여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파월 얘기하셨는데 베센트 장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파월 미리 지명하겠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베센트 장관 미리 지명한다 그랬을 때 주가가 약간 빠졌어요, 오히려. 네. 그랬다가 이제 뭐 아니다 그랬더니 다시 올라갔는데 그럼 베센트 장관이 되면은 악재인가요? 베센트 장관이 되면 파월 자리로 베센트 장관이 옮겨간다면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다 똑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센트 장관이 임명된다라는 그 뉴스는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해주겠네라는 호재가 아니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완전히 망가지나 보다. 행정부 생각대로 통화 정책을 밀어붙이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망간.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물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제로 금리를 도입해 버리면 만약에 그러면 미국 물가가 급등하면서 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선임될 거야라는 뉴스는 현재로서는 거짓 뉴스로 공유되고 있습니다만, 그럼 어쨌든 베센트 장관 혹은 기존 연준 위원이 또 올랐었죠, 소식에. 근데 의견을 드린다면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그리고 파월은 사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하는 전략이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고 그림자 합니다. 의장, 예. 예. 그래서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그의 이름을 좀 빛내주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화시키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인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교활하죠. 저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교활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행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런 움직임이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수장,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통화량을 결정하는 그 주체가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의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행태, 이것은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게 느끼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간밤 그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보면 그 CPI에 대해서 그레이트 넘버라고 하면서 1%포인트 인하해야 된다고. 네. 계속 쪼고 있죠. 1% 인하하라고. 예,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파월이 거기에 움직일 사람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도 이미 그 부분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압박을 하지만 뭐 파월은 파월대로 뭐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걸로 시장에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올해 과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 네. 요 여부를 조금 알려주세요. 관세 전쟁이 지속되거나 네.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미뤄질 겁니다. 그렇죠. 안개가 더 예, 자욱해지는 예, 예.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호 관세 다 없애준다거나 네. 많은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체결하면서 관세를 없애주거나 예. 특히 중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하면서 관세율이 많이 낮아지거나 이 관세라는 카드가 상당 부분 무력화되고 완화되고 혹은 제거된다면 네. 연준 의장으로서는, 연준 위원들로서는 이제 물가 안정 거의 목표치 이루었으니 네. 최대 고용을 위해서 더 노력하자, 금리 인하를 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봅니다. 결국 무역 전쟁의 경과에 따라 달려 있다.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네. 무역 전쟁의 경과가 7, 8월 내에는 다소 크게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 그 가정 하에서는 그러면 9월 정도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네. 지금 이 순간에라도 무역 전쟁이 극단적으로 해소가 돼 버린다. 그러면 6월에라도 당장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언제나 약속 지킨다고 밝혔으니까 네. 진짜로 지키는지 트럼프도 약속은 지킨다고 얘기는 하죠. 네, 네. 뭐 지키겠죠. 근데 뭐. 그것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트럼프랑 이제 머스크랑 전쟁을 치렀는데 머스크가 지금 이제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도 다시 반등도 하고. 네. 근데 트럼프가 답변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걸 받아줄까요? 그게 제일 이제 약간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인터뷰 영상이 좀 예, 올라갔는데 예, 그거 잘한 생각이다라고 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스크는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했고 아마도 자기한테 전화하기를 원할 거다. 뭐 이렇게도 물론 얘기했고. 전화까지도 원하겠죠. 예. 근데 그동안 싸운 게 어디서 싸웠어요? 전화로 싸웠나요? 트위터로 싸웠나요? SNS에서 네, SNS에서 싸웠죠. 역시 인터넷에서 싸울 겁니다. 마치 래퍼들이 음악 만들어서 상대 래퍼 공격하고 음악으로 싸우듯이 네. 이 둘의 싸움은 SNS상에서 이루어졌고 또 역시 온라인에서 싸움을 종결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하는 어쨌건 생각입니다. 제이디 벤스가 가운데서 중재자를 잘 했잖아요. 제가 역할을. 굉장히 재밌는 표현 한번 해드릴까요? 네. 그 싸움이 종결됐다라는 신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눈여겨보는데
매주 주말이면 UFC를 개최합니다. 예. UFC 예. 종합격투기. 네, 알아요. 근데 둘 다 종합격투기 팬이어서 네. 같이 참석을 합니다. 네.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같이 안 갔어요. 트럼프만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 비이벤트가 있어 싸움도 우스만이라는 그 챔피언과 챔피언전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둘이 같이 간다. 그럼 극적 화해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건 아마 그건 왜냐하면 둘이 자주 만나는 곳이 바로 UFC 현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사화되지는 않는데 저도 UFC를 종종 보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그 시청자 입장에서 그 화면에 잡히나요? 잡힙니다. 그 둘이 잡겠죠. 관람. 당연히 둘이, 잡죠. 둘이 보면 예, 바로 예, 잡을 것 같은데요. 예. 주요 인사들은 원래 잡아요. 왜 근데 기사에 안 나왔을까? 왜 기사화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간 거는 기사화가 안 되는데 둘이 같이 간 건 기사화된 거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이렇게 사진 찍히면서 예. UFC 같이 보고 있는 거. 네, 둘이 같이 가고 사진 찍힌 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매주 주말마다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둘 다 좋아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 주 일요일 날 둘이 같이 갔다. 그러면은 화해한 극적 거다. 화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말 사이에.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까지 알려주셨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